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교보증권이 되겠습니다. 교보증권은 증권업종의 품절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모회사인 교보생명이 막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많이 좀 소외되는 모습도 있는데요. 안정적인 중형사로서 미래에 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부터 제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지속적으로 끝까지 추적하면서 영상을 통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교보증권에 대해 처음 소개해드린 영상인 만큼 기본적인 교보증권의 체질부터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품절주 성격이라는 게 있고 특정 사업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게 있습니다. 이제 CFD 차액결제 관련해가지고 해당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2015년 도입을 하고 해당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2023년에 좀 상당 부분 좀 꺾이는 모습을 겪었습니다. 키움증권 하한가 사태, SG증권 하한가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리겠고 어떠한 성장 동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은 품절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최대 주주인 교보생명보험이 무려 85% 가까운 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지분은 그래서 14% 정도에 불과하고요. 상장사로서 상당히 적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품절주로서 시장 하락기에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유통 물량이 적다는 점은 언제든 종목이 도약할 수 있을 때 큰 방향성에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의 이익 변동성을 한번 보면은 상당 부분 평균 순이익 594억 원을 반년 동안 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좀 다운되었거나 2023년에도 CFD 시장이 줄어들면서 좀 깎였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400억대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체질을 갖고 있는 증권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저번 확충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브로커리지 자산관리 업무를 빼놓고는 사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들한테서 주문을 수탁받아서 얻는 수수료, 그리고 자산관리, 금융상품을 쉽게 말씀드려서 금융상품을 쉽게 판매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유지하면서 얻는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신탁 상품들, ELS 같은 상품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구조인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였던 게 바로 이 CFD 시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좀 위축되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충당까지 썼다 보니까 관련된 적자가 나왔는데 오늘 교보증권 시간에는 이 CFD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FD가 언제 다시 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왜 이런 게 악재로 나왔었는지 보게 되면은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되겠습니다. 전문 투자자만 가능한데 전문 투자 요건은 이제 예탁자산 5천만 원 이상부터 교육받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CFD 결제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주식을 실제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에 나는 매수 신호를 매수를 했다고 치면은 당일 종가 청산 가격대 여기에 대해서 차익을 얻고 혹시 떨어졌으면 손실을 입게 되는 이러한 구조, 레버리지가 극도로 일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자는 이제 국내 중개 증권사에다가
수수료와 이자 비용을 넣고 주문을 넣게 되면은 국내 중개 증권사는 외국 증권사, 이제 뭐 SG증권 같은, 그리고 각자 이제 이렇게 해주는 증권사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증권사에다가 다시 수수료와 이자 비용을 내고 외국 증권사에 넣고, 그리고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주문이 들어가는 복잡한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이제 극도로 일으킬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2.5배의 레버리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250만 원, 1억이면 2.5억 원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래 방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공매도가 개인들에게 좀 어렵잖아요. 공매도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CFD 거래는 하락에 대해서도 주문을 넣어서 즉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를 활용해 가지고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청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때 키움증권 그리고 연계된 SG증권을 통해 가지고 8개 종목에서 대거 하한가가 발생하면서 이 CFD 거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의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부터 일단 이거를 좀 하지 말라 라고 이제 좀 지시가 좀 내려오는 방향이 되었고, 싼 거래자들도 이를 회피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상당 부분의 수익을 얻고 있던 교보증권은 큰 이제 매출 감소를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빌려준 돈 있잖아요. 빌려준 돈에 대해서 혹시나 못 받게 될 경우에는 또 손실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2분기까지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합치면서도 또 분기, 반기 순손익은 플러스를 기록할 정도로 기본 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탕은 이제 또 다른 사업 부문인 IB 사업 부문과 세일즈 앤 트레이딩 사업 부분이 되는데요. IB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금 조달 그리고 대출을 주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IPO,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이 상장될 때 이걸 업무를 주관하는 ECM, 그리고 채권 발행을 주관하는 DCM, 이런 사업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파이넥트 프로세싱 관련해 가지고도 대출을 내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위축이 좀 되어 있는 가운데 좀 노출을 줄여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이런 식의 이익을 커버해 줬던 게 이 트레이딩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일즈 앤 트레이딩을 줄여가지고 S&T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일종의 법인 영업과 그 다음에 자기자본 트레이딩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기자본 트레이딩은 이제 주식 트레이딩도 하지만 채권을 보유하면서 채권 관련된 손익을 또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순이익이 상당 부분 세게 들어오면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또 흑자를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장이 좀 이렇게 활발해질 때는 시장에 좀 수수료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시장이 좀 하락될 때는 이렇게 또 트레이딩이라든가 다른 영업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평균 매출 영업이익 구조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까지도 2분기를 넘어가는 이제 600억대의 분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전년도에 44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거에 비하면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매우 좋았던 시기 2021년 같은 때처럼 1400억대 순이익은 어려운 모습이지만, 이렇게 업황 속에서도 꾸준한 평균 매출을 낼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조를 좀 벗어나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성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자본 3조가 됐을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제 줄여서 종투사로서 인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4조가 넘어갈 때는 초대형 IB 인가가 나면서 또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기자본이 2조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영업이익을 통한 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2029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달성하려고 있다라고 하시면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FD 관련 시장 매출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업황에 따라서 자연히 개선이 되는 실적도 있겠지만 이거를 만회할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일단 자기 자본 3조 원 되기 전까지는 이제 BDC 업무, ESG 탄소 배출권 시장, 그다음에 OCIO 사업화 관련된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BDC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험 자본, 이제 초기 투자 자본 관련된 정부 펀드 관련된 사업을 자금을 끌어올려는 것, 그리고 OCI는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자금을 또 위탁받는 위탁 운용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보증권은 사실 모회사가 교보생명인데요. 교보생명은 이제 교육보험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험사에서 상당히 역사 깊은, 즉 자산 운용에도 어느 정도 깊은 역량을 갖고 있는 모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같이 합쳐서 좀 시너지를 낸다면 이런 자금 운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보세 증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증권업의 품절주로서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주가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안정된 사업 구조 속 리테일과 IB 그리고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 전반적으로 사실 균형을 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한쪽에 쉽게 펑크나지 않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3조 이상의 자기 자본이 3조 이상의 차기 자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이 부분이 미래의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자본 3조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그리고 차기 자본 4조 때 초대형 IB로의 성장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이런 자금 위탁 운용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교보증권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교보증권 많이 좀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관련된 이슈 나오게 되면은 하나하나 다 챙겨서 빠르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꾸준히 영상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데이업에는 이렇게 증권업뿐 아니라 IT, 2차전지, 전 종목, 전 섹터에 대해서 담당 멘토들이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고 꾸준하게 종목 영상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의 바탕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